오늘 일일 예배는 마태복음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참 충격적인 뉴스들이 연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회복교회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정말 드릴로 구멍을 뚫듯이 계속해서 그 메시지만 반복해서 집중해서 전했던 것들이 현실이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현실이 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아, 그렇구나. 회복교회가 예측한 미래가 현실이 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심지어 회복교회를 이단인의 회복교회 전수하는 교주네 이러는 사람들조차 부인하기 힘든, 그렇게 현실로 증명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글로 쓰려고 했는데요. 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대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반복일 뿐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주는 미래의 예측,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누가 만들었냐? 김관훈 전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계속 했던 것을 또 하고 미래 세대가 장래 세대가 과거 세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세대도 역시 기억함이 없고 계속해서 미래가 단순히 이 과거의 반복이 재현되는 것이 나열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는 단순히 과거의 반복일 뿐이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자, 그렇다면 미래가 과거의 반복이라면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충격파로 이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미래가 과거의 반복이라면 인류의 과거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인류의 과거는요, 죄송하지만 늘 전쟁, 늘 기약, 늘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죽음의 공포를 사람들이 갖고 경제가 붕괴돼서 거지가 되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미래가 이제 현실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붕괴와 그리고 글로벌적인 사람들의 죽음 이런 걸로 압축돼서 요약돼서 집약돼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후에 펼쳐질 미래는 여러분의 삶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뿐만 아니고 이 설교를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텔레비전에 앉아서 낄낄대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파로 정말 엄청난 충격파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무엇을 상상하든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될 그런 엄청난 충격파로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회복교가 예측했던 미래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됐고 그리고 나아가 회복교가 예측한 또 하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미래가 과거의 반복이라면 그리고 지금 어쨌든 회복교회가 예측했던 그 미래가 그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현실이 됐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미래가 과거의 반복이라는 것을 돌려 말하면 역시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얘기해 줄 그것 역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셔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왜냐?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충격파를 미래 예측이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회복교를 향한 여러 가지 욕설, 여러 가지 억측들, 특히 이단이라는 이런 어떤 것을 떠나서 누가 야, 그 회복교의 김종사 이상해, 미쳤어, 시한부 종말 안 자고 막 그래,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혹 이 설교를 우연히 여러분 접하셨다면 이단을 떠나 열매로 확인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열매로 확인하라고 하셨으니 직접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어떤 열매가 지금 현실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이 외침을 통해 한 명이라도,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더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꾸러져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리고 나아가 그와 관계된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동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탄생하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현실이 됐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후쿠시마입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원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햇수로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리를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이완구 총리로 바뀌었는데 전 총리인 정홍원 총리는 괴담이다. 후쿠시마 사고를, 이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들 잡아가겠다, 이런 진짜 이상한 얼토당토하는, 조금 모자란 자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고요. 언론 역시 이 후쿠시마 사고를 지나친 괴담이라고, 지나친 괴담이 그 시민들의 머릿속에 주입된 것이 이 후쿠시마 사고를 좀 더 어렵게 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심지어 이제는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움직임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런 때 먼저 여러분, 회복교회가 후쿠시마를 전한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후쿠시마에 대한 반론들, 후쿠시마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언론과 위정자들이 있는 이때, 회복교회는 끊임없이, 본격적으로는 2013년부터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본격적으로는, 그리고 2014년에 그 절정을 이뤄서 제가 3년 후에라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1년 전, 8개월 전, 1년 전,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 마지막 외침을 우리가 2012년 말부터, 2012년 4월인가 5월부터 발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부터 후쿠시마는 늘 끊이지 않는 주된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외침 24호에서는 후쿠시마 죽음의 공포가 시작됐다. 26호에서는 후쿠시마 죽음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회복교회 설교 중에 3년 후에 1탄, 2탄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3년 후에 우리가 후쿠시마 때문에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드린 설교입니다. 지금도 2013년 7월 19일자에 있으니까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3년 후에를 치시고 들어가서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지금 20호에서는 후쿠시마 특집을 다뤘었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지금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홍원 총리가 괴담이니까 괴담 유포자 처벌하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후쿠시마 죽음이 시작될 수 있어, 후쿠시마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그냥 단순히 후쿠시마 죽을 거야 라고 추상적으로 던진 게 아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때 사건, 체르노빌 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사진, 그리고 체르노빌이 이 후쿠시마에 비해서 얼마나 이 원자 사고가 규모가 컸는지,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훨씬 더 체르노빌에서 원자 사고가 규모가 컸다라는 것을 대비해가면서 그렇게 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줄 그 위기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후쿠시마의 위기가 지금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또 왜 이러나? 이거 왜 이러지? 주여. 안 보일 것 같은데. 컨트롤, 맞죠? 컨트롤. 네. 주인님. 이게 컴퓨터가.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재앙은 지금부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무슨 기사가 떴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6000% increase in cancer. 우리 영화 좀 합시다. 저는 영어가 엄청 약해요. 자,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번역된 거 읽어드릴게요. 암 발생률이 후쿠시마 지역 주변에서 거의 6000%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메이저 언론들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아래 소개된 1시간가량의 동영상을 보면 후쿠시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스 스토브도 틀어놓지 못하고 세계보건기구는 20년 안에 이 지역의 암 발생률이 5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절망적으로 보였던 이 수치를 뛰어넘어 이 지역의 후쿠시마 지역의 암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6000%가 말이 됩니까? 암 발생률이 6000%가 증가했답니다. 6000%가. 이래도 후쿠시마가 괜찮다고요? 이래도 수산물을 수입하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후쿠시마의 죽음은 현실이 됐습니다. 더 이상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김익준 교수, 참 동국대 교수지만 그래도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이 오염된 바닷물이 1년 뒤면 한국 바다에 도달할 것이다. 내년이면 상륙한답니다. 내년이면. 이외에도 일본 국토의 70%가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죽음의 공포는 미래형이 아니고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늘 말씀드리지만 독일의 킬을 해양연구소의 발표를 여러분들은 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2013년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가 앞으로 6년 후면 태평양이 전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헷갈리는 1년 차인데 1년 차 관계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여러분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13년이라고 하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8에서 2019년이면 여러분 후쿠시마를 통해서 방사능은 바다를 다 오염시켜 태평양은 전멸되고 인류는 더 이상 2018년이 되면 물론 이거 시한부라고 하지 마십시오.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에 가서 따지셔야 됩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들의 예측대로라면 그리고 지금 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류는 2018년, 2019년에 아주 심각한 종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게 현실이 된 후쿠시마의 재앙이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교회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바로 경제 붕괴입니다. 2011년부터 정확하게는 2012년부터 저거를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 붕괴, 우리는 거지가 된다라는 연속기획 프로젝트로 제가 글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때 초창기 진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보고. 그때는 아직 괜찮았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언론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회복기회가 경제 붕괴를 전한 역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2012년 2월 11일 처음 이렇게 연속기획으로 올렸던 건데요. 마지막에 침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2, 2013, 2014, 2015 4년 연속 세계경제 붕괴 폭로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강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영업이 모두 망한 후에 이건 여러분 명작입니다. 자영업이 모두 망한 후에 이건 정말 어떤 경제학자의 강의 못지않게 잘 집약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강의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 이것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강의입니다. 직접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지상 최대의 거짓이 폭로된다. 여기서는요, 로마 카톨릭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자료입니다. 가계부채가 터진다. 이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 외에도 양적 완화의 실체, 그리고 버블 붕괴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같은 내용도 버블 붕괴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미시시피 버블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큰 버블, 튤립 버블, 이런 영국에 있었던, 프랑스에 있었던 버블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미 2012년 11월 18일 날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경제 붕괴 진행사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말 큼직큼직한 거,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큼직큼직한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나름 통찰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경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은 뉴스에서 김관훈의 경제 이야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회복계 성도들 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진짜 경제가 어떤 위기를 앓고 있는지, 지금 정부가 그리고 글로벌 경제, IMF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증거를 근거로 파헤치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썼던 기사 중에는 박근혜 정권을 향한 역사의 외침이었는데요. 여기서 박근혜 정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잘해서, 박근혜 정권이 잘해서 성장률을 3%를 방어해냈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그 보도자료를 받아서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들은 그 보도자료 그대로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글로벌 위기에서 3%의 성장률을 방어하면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정말 기가 차지도 않는 그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왜 3%의 성장률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사로 증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리바이벌 한다면 박근혜 정권이 3%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한 이유는, 원인은 바로 빚의 폭증에 있습니다. 공적 채무를 145조를 폭증해가면서 경제를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뻥친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치와 통계와 기타 전문가의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믹스해서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가 붕괴하면 이런 폭동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붕괴하면, 글로벌 경제가 붕괴하면 우리가 거지가 될 것이다. 거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 쓰레기통에서 가지고 온, 남이 먹다 버린, 그것도 상위 1%의 부자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뉴 월드 오더에 편승할 사람들이 먹다 버린 찌꺼기를 주워다가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은 배고파서 그것조차도 맛있다라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왔습니다. 회수로 4년 동안 연속적으로 누가 미쳤다 하건 누가 비관론자라고 하건 그냥 한결같이 그냥 달려왔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 붕괴를 전한 역사가 있는데 과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의 위기는요, 자영업, 가계부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집약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 어떻습니까? 이미 심각한 레드오션입니다. 너 죽어, 나 살아야 돼. 곳곳마다 닭집, 곳곳마다 커피 전문점. 전혀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OECD 기준의 평균 2배.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합니다. 800만 명입니다. 이들은 또다시 자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왜? 취업이 안 되니까요. 이 800만 명 중에 미래학자 최윤식 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800만 명 중에 3분의 1은 무조건 자영업에 진출할 것이다. 800만의 3분의 1이면요. 적어도 250만원 자영업에 추가로 들어옵니다. 이미 심각한 레드오션이고 자영업은 이제 붕괴 위에는 남은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이 붕괴하면 자영업 부채가 터지면 가계부채는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계부채는 지금 1000조를 넘었는데 전세금 합치면 2000조인데 이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이라는 시한폭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률 2008, 2009 아니 2000 통계가 제가 갖고 있는 통계가 2009년인가부터 있는데요. 2009, 2010, 2011, 2012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려준답니다.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 가계부채가 터집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한국 경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1월달, 2월달은 대출의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대출이 폭증했습니다. 가계부채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오르기만 하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금리는 반드시 오릅니다. 영원히 저금리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경제는 있을 수 없거든요. 반드시 금리는 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금리임에도 이렇게 허덕허덕 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거듭 반복하지만 가계부채는 반드시 터집니다. 뿐만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한 사람들, 그런데 평균 연령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은퇴하고도 살았던 만큼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 100세 시대가 된다면 50대, 60대에 은퇴를 하면 그것과 같은 5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이제 안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은퇴하면 밥 안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면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 대학에, 자녀들 결혼에,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몸이 아프니까 병원비에, 따라서 이 은퇴자들은 반드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재취업률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800만 명이 은퇴하면 3분의 1만 취업합니다. 그것도 비정규직에, 단순 노동,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단순 노동에 노인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택배를 하신다든가. 왜냐? 일자리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집중한 것은 공공근로. 예, 그냥 조금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필연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런 공공근로를 올리는데 현안이 돼서 정말 생산적인 일자리를 올리는 데는 정부가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그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만들어 자녀들 뒷바라지를 해야만 하는 그런 눈물의 50대, 60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확산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아파트를 내놓아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은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청년들 역시 3포세대, 지금은 5포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한 직장을 가질 수 없어서 대학을 공부하면서 받았던 그 빚에 허덕이며 그 빚을 갚는데도 정말 그 빚의 무게에 치여서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3, 40대가 20, 30대가 무슨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3, 40대가 집을 사줘야 되는데 이 노인층이 내놓은 그 집을 3, 40대가 그것을 사줘야 됩니다. 집을.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이미 그게 안 됩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이 됐습니다. 이거는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걸 뉴스에서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뉴스 나왔던가요? 이렇게 극단적인 뉴스들이 과거에 나왔던가요? 지금은 나오잖아요. 왜? 지금은 아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그 댓글을 안 볼 것 같습니까? 자기 글에 댓글을 왜 안 봅니까? 그럼 조선일보에서 집값 오른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 댓글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미친 엑세스 돈 얼마 받았어? 그렇게 막 쭈르륵 달립니다. 이제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안 속다 보니까 더 이상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쓰면 내가 병신이 된다는 것을 기자들이 압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논조가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문화가 형성됐고요.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경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달러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미 죽었죠. 이미 달러 죽은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양적 완화해서 일본 그 미국 국채 사고 22 유럽에서 양적 완화 해가지고 그걸로 미국 국채 사고 그래서 달러가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쯤이나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려막기의 끝은 어딥니까?
예, 파산입니다. 미국 파산합니다. 일본이 양적 완화 중지합니다. 언젠간 중지해야 됩니다. 유럽의 위기도 여러분 거의 막장입니다. 일본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일본 끝났습니다. 중국의 경착륙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그동안 세계사회,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유럽, 일본,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모두 다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한국 경제만 안전할 수 있다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사에도 써놨지만 한국의 자본 유출 그 비율은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 자본이 약 400조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 여러분 한국은 그 글로벌 ATM기입니다. 외국인들이 너무나 쉽게 왔다가 너무나 쉽게 돈을 빼갑니다. 그 비율이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의 자본 유출이 이 비율을요 따라 잡을 수가 없,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봅니다. 너무나 쉽게 들어왔다 너무나 쉽게 나가는 그런 한국입니다. 외환위기요, IMF요, 늘 달고 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 제가 기사 쓸 때 통계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4년 동안 경제 붕괴를 전했던 그 역사가 이제 정말 너무나 뚜렷하게 현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역시 한국의 경제 위기는, 한국 경제 붕괴는 미래가 아니고,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시한폭탄은 이미 불이 붙었고, 그 시한폭탄에 그 심지에 불이 붙은 그 시한폭탄을 서로 그냥 돌리는, 누구에게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종착역은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금리가 몇 프로 오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연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역사를 보면 금리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한 번 올리면 8번 정도 계단식으로 뚝뚝뚝 이렇게 7번에서 8번을 연속해서 올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교회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예측했는가? 바로 베리칩입니다. 지금도 베리칩을 전하면 이단이다라고 한국 최대 장자 교단인 합동은 결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모두 다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부터 해가지고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동안.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신학자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쓴 사람 중에는 창조과학자 조덕은 교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제가 조덕윤 교수한테 창조과학을 그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어쨌든 저를 가르쳤던 은사님이건 뭐건 관계없이 조덕윤 교수도 그렇게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글을 썼고 그 외에도 뭐 박용덕 회장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 그들이 썼던 글, 다시 말해서 인터넷상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야라고 글을 썼던 사람들의 글, 그 모두를 회복교회가 다 반박했습니다.
제가 반박 안 한 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또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미처 제가 놓쳐서 반박 못한 게 있다면 가져와 보십시오. 여기 다 있습니다. 자, 베리칩은 과연 짐승의 표현인가라는 회복교의 카테고리에 보면, 회복교의 카페 카테고리에 보면 베리칩은 과연 짐승의 표현인가라는 그 카테고리가 18번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현 이유라고 있는데요. 그 글을 치시고 들어가시면요. 과거 어떤 것을 반론했는지, 강성 목사가 얘기했던 베리칩 포비아 실체, 그거 제가 반론했고요. 김은호 목사가 말했던 거 반박했고요. 그리고 박용덕 목사,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 박용덕 목사가 했던 글, 그리고 여기 있네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조도경 박사의 글. 예. 이 외에도 어쨌든 현존하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라고 글을 쓴 글로 글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 설교가 아니고요. 설교를 갖고 반박하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많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설교는 많거든요. 그걸 제가 일일이 들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 그 글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박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제가 반박할 때요, 일방적으로 저의 주장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덕영 교수, 저희 은사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요. 어쨌든 이 조덕영 교수, 이 사람이 했던 이 창조과학자가 말했던 그 글에 대해서 그 글을 그대로 게재하고 그대로 게재된 글이 1, 2, 3, 4 어떻게 해가지고 틀린지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고 이런 그 조건이 있고 이런 결과가 있고 그래서 당신의 글은 틀렸어라고 반박을 해놨습니다. 직접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삼성전자가 베리칩 사회를 이끌 것이다. 삼성전자와 베리칩과의 연관성 아십니까? 회복교회가 2011년, 2012년에 그 뉴스를 통해서 처음 발췌해서 분석해서 그 무슨 상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그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얘기한 그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베리칩이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 곳곳의 인터넷상에 퍼져서 삼성과 베리칩의 연관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 시동을 건 것이 회복교회입니다.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각도로 뭐 베리칩 관련 설교도 하고요.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베리칩 관련 설교. 어쨌든 한국교회에서 베리칩 하면 회복교회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힘듭니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야라는 증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 회복교회 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회복교회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설교도 많고 영상도 많고 글도 많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차 작가님을 통해서 만화로까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베리칩과 너무나 많이 싸웠던, 너무나 많이 충돌했고 너무나 자주 직접적으로 싸웠던 교회를 하나 꼽아라. 여러분 회복교회를 꼽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잘난 체라고 들으셔도 됩니다. 한 건 한 겁니다. 야 김전사 한 걸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랑 그게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 성도들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건 한 겁니다. 회복교회를 칭찬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칭찬 안 해도 됩니다. 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이 일을 했던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것 하나만은 적어도 회복교회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베리칩에 대해서 이렇게 싸워왔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싸우면서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예뻐해 주세요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머리를 디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지금까지 회복교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베리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자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회복교회 올라온 거 보셨죠? 내 몸의 전자칩 이식 진짜 괜찮아? 그러면서요, 이 카드 뉴스라고 하는데요. 봅시다. 전자칩을 내 몸 안에 기술혁신 대재앙이 시작. 자, 베리칩 집어넣는 거 보이시죠? 주사를 맞기 위해 팔을 내민 여성. 전자태그 RFID 칩. 이게 베리칩입니다. 피부 속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말합니다. 많이 무서웠지만 아주 현대적이라는 기분도 듭니다. 2015년답지요? 영화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한 스웨덴 회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원증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손목을 집에 두고 올 수는 없으니까요. 자, 지불할 수도 있고, 지불도 할 수 있고, 이걸로 결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결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그것을 몸에 받은 것으로 매매한다, 결제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결제할 수 있고, 의사와 소통하거나 무엇을 먹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원증 대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생체이식 전자칩, 베리칩은 짐승의 표는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진 절망입니다. 인체해는 없을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베리칩을 받아서 그 안에 이 베리칩이 안에 수은이 들어있어서 그 베리칩이 터질 때 그 수은으로 인해서 독한 헌데, 종기가 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화 킹스맨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리칩은 더 이상 베리칩을 갖고 더 이상 그 짐승의 표현이 아니네. 지금 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눈에 보여줘도 안 믿죠. 눈에 보여줘도 안 믿죠. 보여줘도. 뉴스에 나와도 안 믿나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목사님들, 이제 앞으로 성도들에게 집단 추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뭐냐,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현실이 됐잖아요. 또 하나를 봅시다. KBS가 방송합니다. 치매 노인들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세요. KBS가 전합니다. 자, 그냥 말만 들으세요. 요거, 야, 이 앵커 멘트가 안 나오네. 가만 있어봐. 야, 이거 나와야 되는데, 멘트가. 잠깐만요. 예, 나옵니다. 들려드릴게요. 치매 그냥.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회 감지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환자 실종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서 가족들 불안감이 한결 줄어든다고 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79살 이정래 할머니는 3년 전 실종된 지 사흘 만에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했던 남편 박종락 씨는 요즘 시름을 덜었습니다. 목걸이 형태의 감지기 덕택에 할머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같이 나가도, 화장실에 갈 때도, 딴 데 갈 때도 항상 불안하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런 불안감이 줄어들고, 배회 감지기를 작동하면 치매 노인의 위치가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설정한 안전구역을 벗어날 경우 최대 3명의 보호자에게 경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지난해 한 해 저희 경찰에서 112 신고 포함해서 실종 접수된 건은 58건입니다. 배 감지기 보급 사업 이후 올해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배회 감지기를 신청하면 연간 26만 원 정도를 내고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대여 방식과 비용 부담이 제각각이어서 확대 보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자, 들으셨습니까? 경찰이 이것을 배포한 이후에는 실종 사건이 한 건도 없다.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여러분, 기자는 취재원들, 지금 이 인터뷰한 사람을 취재원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이 취재원들에게 인터뷰를 딸 때 굉장히 많은 말을 땁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를 말하면 그 10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기자가 보도하고 싶은 내용만 발췌합니다. 근데 지금 이 KBS 기자는 그분과 인터뷰했을 때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에 집중해서 편집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KBS가 위치 추적기의 위대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뉴스를 만든 겁니다. 또 하나의 기사를 마저 보겠습니다. 뇌 칩 심어 인터넷 접속. 그들은 손등 피부 밑에 작은 전자식별 시스템 칩을 심었다. 이들은 칩으로 집의 문을 열고 스마트폰의 잠금 장치도 풀 수 있게 됐다. 또 뇌 해마에 메모리 칩이 연결돼 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마에 칩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거기서 그 이마가 머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뇌 해마에 메모리 칩을 연결한다는 것은 이마에 칩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요. 자, 손이나 팔 등 사람 몸에 심은 칩으로 신호를 보내 문을 열거나 불을 켜는 사례는 이미 많다. 스웨덴의 기업가이자 바이오 해커인 한스 요블라도가 말합니다. 머지않아 칩을 심는 게 낯설지 않게 될 것이다. 뇌에 칩을 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뇌에 칩을 심고 생활한다. 그가 또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듯 칩 이식이 상식인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베리칩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보여드릴 필요가 없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복교회가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전했던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이 시대와 관계된 세 가지, 바로 후쿠시마, 경제붕괴, 짐승의 표에 대해서 회복교회가 그것을 전했던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이제 현실이 된 것을 증명한 것을 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는 과거의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교회는 또 하나의 미래를 예측해 드릴 겁니다. 이제 예측해 드리는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신빙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과거 회복교회가 했던 예측이 현실로 드러난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귀로 보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측해드린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큰 심각성을 가지셔야만 할 것입니다. 회복교회가 예측하는 또 하나의 미래, 첫째는 이겁니다.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후쿠시마를 통한 인류의 종말, 경제 붕괴를 통한 전 인류의
거지와 그리고 짐승의 표를 통한 전 인류의 노예와는 모두 다 단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하위 개념입니다. 대환란이 오면 거지가 되고 대환란이 오면 노예가 되고 대환란이 오면 인류가 쑥대밭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측해드렸던 그 세 가지가 이제 현실이 됐다는 것은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이 대환란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전달될 것이라는, 현실로 될 것이다라는 또 다른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지옥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거들을 보고도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해왔던, 싸워왔던 그 역사와 그리고 그것이 이게 현실을 낸 것을 보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혹은 무지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무지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바라보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천사들과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너무나 확실한 미래 예측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는 지옥에 갑니다. 베리십을 받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 속에서 이 시대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쾌락과 여전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가치들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더불어 무지에서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베리칩을 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지옥불에서 활활 타면서 영원히 그 고통이 세세토록 만만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미래 예측입니다. 이 예측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회복교를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비록 저희 성정이 사납고 저희 말이 거칠고 그리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툼과 불남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해 오셨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회복교회가 변질되지 않는 한, 제가 변질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복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회복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낭설과 저를 향한 여러 가지 음해가 참 많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통해서 일해오신 열매들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서 부디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시각으로 회복교회를 바라보시고 따라서 회복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활짝 여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기를 통해서 일해 오셨음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한 회복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 왔사오니 마지막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